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들어봤는데 제가 남편과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많이 겪은 여성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제가 겪은 시댁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쨌든 저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몇 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반전적인 전개를 거쳐 어떤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매우 평범한 연애를 하다 결혼한 30대 후반 커플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커플로 많이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정을 나누고 의리를 지켜왔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결혼 생활을 한다면 남들처럼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다행히 남편은 결혼 후 철이 들었는지 총각때 하던 습관들을 모조리 버리고 가정과 회사에만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횟수는 절로 줄어들게 돼 사랑이 꽃피는 밤이 자주 찾아왔네요. 결혼 3년 차에 딸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남편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진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며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그이가 36세 나이로 최연소 차장이 됐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 저도 탄력을 받아 집에서는 함께 더 행복하게 사는 중이에요. 엄마로서 저는 매우 열심히 살았고 회사에서는 열정적인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남편과 비슷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제품을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무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서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능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고받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 살아가다 보니 꽤나 따뜻한 집안이 되었어요. 돈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모자람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우리 딸은 강산이 한 번쯤 지났는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났고 남편과 저는 세월에 조금씩 나이가 들어갔어요. 양가 부모님은 딸아이를 계속 돌봐주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시댁이 가까워서 시어머니가 딸을 더 많이 돌봐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딸아이는 시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보수적이고 남아선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말도 험악하고 이기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딸도 그 상황에서 불편했습니다. 시댁에서 공부하고 놀고 오는 것이 정상적인 딸아이에게 집안일을 자주 시켰어요. 만약 가정교육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참을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딸아이에게 여자는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엄마처럼 회사 다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가사를 배우고 살아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았다. 너는 그동안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리고 내가 딸을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겠지. 그래서 받을 건 받아야겠으니 보너스로 1,000만 원만 내놔라고 말해. 네, 1,000만 원이요. 어머님, 제가 매달 적지 않은 용돈과 수급을 드렸잖아요. 손주를 돌보는데 보너스를 요구하는 건 좀 그렇네요. 또 저희가 형편이 좋으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라 제 회사나 남편의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 자칫하면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겠네요. 올지도 모르겠는 얘기예요. 야, 보너스 좀 달라 했더니 회사 사정까지 알려줘야겠냐? 에휴.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계집들은 안 된다는 거야. 네 딸아가, 따님이 나중에 너처럼 될까 봐 무서워한다. 어른을 존경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닮으면 시집가서 시절이 취급당해. 돈 없으면 떠나라.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알겠냐, 어머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엔 남자, 여자를 구분한다고 그러면 돌아온다고.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주셨던 돈이 적지 않은데요.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너스나 다른 혜택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어머니가 막말을 자주 하실 뿐만 아니라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걱정되어 말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용돈과 생활비도 충분히 받으셔서 저축을 할 수 있으실 텐데 받은 돈을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치는 데만 쓴다는 게 안타깝네요. 매번 돈을 잃으셔서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큰 돈을 쓰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거리에 사람이 없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없던 때에도요.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기업들이 하나둘씩 망해가는 소식이 매일 텔레비전에 보도됩니다. 우리 부부의 회사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제 업무가 바빠서 맡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할 나라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문을 닫아야 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남편이 권고 사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막 한마디 남기고 나갔습니다. 못하고도 아닌 잘못을 저질러서도 아니고 말이야 젊은 직원만 남기고 우리와 같은 40대 가정은 회사 돈만 깎아 먹는다고 다 자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당신 탓이 아닌 건 나도 잘 알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디에 이력서를 내야 할 만한 회사가 있을까? 다들 직원이 너무 바빠서 새로 고용될까봐 말이야. 함께 고민해보자. 일단 푹 쉬어. 그래서 전 남편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고민하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인 것 같네요. 당신의 퇴직금과 내 퇴직금을 합치면 대충 사업 자금이 나오겠네요. 그럼 당신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신가 봐요. 당신이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일꾼이었죠. 일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죠. 날 위해 퇴직해서 사업 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의 성실함을 보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나도 도울 테니까 한번 사장님 해보세요. 그러자 남편은 매우 기뻐하며 거실 바닥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잘 할게요. 당신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10배나 아니면 100배나 갚겠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당신 혼자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도록 했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타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직접 마케팅과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니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여 배달 업체가 번창할 정도였죠. 그의 경우에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저렴한 컴퓨터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3개월 동안 알려져서 판매가 매우 미미했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자 하루 주문량이 100개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형편이 금방 좋아졌죠. 몇 달 후에는 매입한 컴퓨터보다 들어오는 주문이 더 많아져서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흑자를 내며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도 남편은 퇴직금을 모두 내놓은 뒤에도 살림을 하느라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절약가였지만 직장 다닐 때는 생활비를 넉넉히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불만을 표현했더니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 여보.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일을 하려면 용돈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 알았다. 나는 그런 의도로 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몇 달만 더 참아줘. 그런데 기본 생활비는 주어야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게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당장 우리 딸 학원비도 없단 말이야. 아, 너 진짜 말이 안 통해. 어쨌든 카드로 긁으면 돼, 몰라. 먹고 죽을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다른 카드로 때우든가, 처가의 말에서 받든가 해.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그렇게 알아서 생활하라고 하더라. 한두 달은 어떻게 버텨봤지만 이후에도 계속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 사업이 망하면 가만히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돈 10만 원을 주지 않았어. 화장실에 들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제 남편이 하는 행동이 딱 그랬어요.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치장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당신 손목에 그거 뭐야? 설마 롤렉스 아니지? 나한테는 생활비 한 푼 못 준다면서 중고차 한 대 값이 넘는 시계를 찾아다니니. 아니야, 내가 산 거 아니야. 내가 거래하는 곳에 사장이 잘 부탁한다고 선물로 준 거라고 했어. 당신도 참, 내가 이런 걸 살 위인이 된다고 생각해? 선물 받았다고 그럼 그걸 팔아서라도 생활비 좀 줘. 이번 달에도 친정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단 말이야. 당신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면 안다. 그래서 남편은 씩씩하게 거리며 돈더니 티내며 짜증을 냈어요. 제가 허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딸의 학원비와 가게를 돌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턱턱거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6장을 꺼내며 됐다. 이거면 딸의 학원비는 될 거야. 아니라고 멋세게 던지듯 건네주더라고요. 딸이 앞에 있어서 우선 참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제게 온통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주며 생색을 엄청 내더라고요. 이렇게 쌓인 오해는 나중에 한번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 크게 폭발할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화를 풀기 전에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온 신경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엄마는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용돈을 쓰셨는데 아프던 무릎이 심하게 닳고 닳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셔 가봤더니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온 신경이 엄마의 걱정으로 가득해서 수술 전까지 친정과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엄마의 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수술비도 걱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제외되고 입원비만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했더니 혀를 차며 흥분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돈 귀신으로 보여? 어떻게 매달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람 목을 조이는 거야? 아, 지금 나한테 1,0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돈을 달라는 거냐고. 그리고 처가의 자식이 당신 하나야. 처제도 있는데 왜 나한테 독박을 씌우려는 거냐 말이야? 당신 진짜 웃긴다. 사업 잘 되니까 입을 싹 닫아버리네. 내가 퇴직금이랑 접근 받은 것까지 탈탈 털어서 회사 차려준 거 잊었어? 당신 사업에 들어간 돈의 절반 이상이 내가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해준 만큼 돌려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시계만 팔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고. 당신은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집안에도 신경 써야 해. 참, 어이가 없네. 거래처 사장님께서 성의로 사준 걸 팔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 시계는 나의 자존심이야. 사업가의 낙인과 같다는 말이야.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 사업가가 어떤 위치인지 알리는 게 있겠어? 그리고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준다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겠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거야.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편하게 돈 쓸 수 있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화를 하면 안 되는군. 당신이 사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출표만 보고 돈을 낭비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으로 장모님의 수술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정말 너무합니다. 항상 바뀌는 고가의 정장만 입는다는 것으로 당신이 얼마나 돈을 낭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꾸미는데 돈을 쏟고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의 수술비에는 한 푼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혐오스럽고 미워집니다. 마음대로 욕을 하세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너 이 불량아, 내가 당신의 회사에 차려준 것을 잊었어요. 100배로 갚겠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였던 거예요. 그가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리하다 싶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 마음에선 끝까지 쫓아가서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고 싶었는데 딸이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엄마의 수술비를 동생에게 연락해서 부탁했답니다. 제가 나중에 절반 이상을 갚아줄 것을 약속했거든요. 며칠 뒤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몇 날 동안 계시는 동안 옆에서 돌봐드렸는데 금세 나으셔서 이전보다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덜어지게 됐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있어요. 주면서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끝장을 내고 이혼 소송으로 모두를 밝혀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회복하시고 한 달 뒤에 아빠의 칠순 생신이 다가왔어요. 요즘에는 칠순잔치를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생은 부모님에게 여행을 선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정도 여행을 다녀오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 내외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여보, 보름 뒤에 우리 아버지의 칠순 생일을 맞는다는 건 알겠지요? 잔치 대신 해외여행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잠깐, 나는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아줘. 그 사람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바로 말을 끊어버리더군요. 당신은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도 여러 명 고용했잖아. 그런 사람이 장인어른 생신도 축하하지 않겠다는 거죠? 해도 지나치네요. 요즘 당신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실망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내 사업은 매출만 좋을 뿐 지출이 엄청나다고요. 아직까지 빚 좋은 개살구로 살고 있어서요. 돈이 필요하다는 말 좀 그만 해주세요. 당신도 이제 짜증나지 않아요? 마른 수건을 짠다고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시계는 선물로 받은 거니 괜히 트집 잡지 마세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나도 마음대로 해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경고라는 걸 알아야 해. 내가 어떻게 할지 말이야. 어떤 경고냐고? 당신이 뭘 어찌할지 봐도 돈이 없어. 남편은 또 이렇게 뻔뻔하게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했어. 단호하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대요. 이제 저도 참기 어려워서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혼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놓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남편의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돈이 없지 않았어요. 수억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3억 원을 이체해준 기록을 발견하여 눈이 뒤집히기도 했죠. 그동안 생활비를 부족히 주고 엄마의 수술비와 아빠의 생신 때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이체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따져보고 남편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윽고 꼬장꼬장하고 꼰대 같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3억 원에 대해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날 따지는 거야?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네. 내 아들이 번 돈에 왜 간섭하냐고? 그게 내가 번 돈이든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지 마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까. 어차피 계집이라는 것들은 푼수를 모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욕하는 계집이야. 어머님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 간섭할 자격이 충분해요. 그의 사업 차릴 때 제 돈 1억이 들어갔다고요. 시작할 때 절반 이상의 돈을 대준 사람이 저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사업하긴커녕 쭉백수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받은 돈이 어디예요?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득되지 않으면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이게 아주 남편 머리 위에 앉으려고 지랄을 하는구나. 어디가 민네 아들이 준 돈을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넌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3억을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냐? 내가 작년에 사기당한 거 몰라? 그때 얻은 빚을 내 아들이 갚아준 거야. 사기요. 설마 다단계에 들어가셨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때 손해보는 거 없이 정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억이나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빚을 그이가 다 갚아줬다는 거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다단계에 들어가 계급을 올리려고 빚을 내서 물건들을 왕창 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올 거라 믿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3억 원의 돈을 다단계에 퍼붓고 빚진 돈을 남편이 갚아준 것이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하게 말하며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꼬장꼬장한 말투로 제 화만 더 끌어올리게 만들었죠. 결국 돈의 행방만 알고 돌려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들어온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린 돈과 우리 부모님께는 왜 한 푼도 쓰지 않는지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엄마한테는 3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톡 쓰면서요. 친정에는 100원 한 장 안 쓸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공평한 거야? 아, 그것 때문에 흥분한 거야. 여보, 엄마한테 쓴 돈은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당장 빚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팔리게 된 거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나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 거거든. 그럼 당신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 돈을 쓴 거야. 나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을 배려하려고 한 일이야. 날 배려하려고 3억을 썼다고 인간아. 그 3억 놔주고 어머님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 에이, 진짜 그냥 좀 넘어가자. 당신 부모님은 쫓겨날 일이 없잖아. 우리 엄마는 시급해서 도와드린 거라고. 내 돈도 아니고 빌린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빌려줬는데요?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아는데 나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인 걸 까먹었어요? 됐다 말해서 뭐 하겠어요. 내 발등에 자르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를 때려치워가면서 당신을 도와줄 게 아니었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 이제 다 필요 없어. 이혼하고 끝내려고요.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돈은 당장 내놔. 이런 목 같은 놈과 하루도 같이 살기 싫어. 돈을 돌려주고 이혼하자고 제안했더니 남편의 태도가 급하게 변했어요. 아, 여보, 이혼이라니. 아,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부부는 서로의 일을 일심동체하라는 말이 있죠. 돈을 내면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따지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생활비도 같이 올려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효도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넘어가요. 이 사람 완전 돈에 미친 것 같아요. 돈을 요구하면 바로 거침없이 대답하고 태도도 바꾸고. 정말 왜 이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울부짖자 분노하고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죄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사업하면서 번 돈은 다 제 것이라고 과시한 게 아닐까 해요.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여보, 나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라고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된다. 우리 딸이 전부인데 이혼하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캄캄해진다. 여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하지만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의 뺨을 몇 번 때리고 말았다. 나쁜 놈, 죽일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화를 풀었어. 이혼하기보다는 때리고 싶었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따귀를 날렸어. 그리고 화해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했어. 몇일 동안 내 기분을 맞추려던 남편은 돈을 주기 시작했어. 동생을 도와 엄마의 수술비를 전액 지불해 주었고 아빠 생신 때 드리지 못한 용돈도 챙겨주었어. 그리고 그가 저에게 생활비를 몇 배나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가 그것 때문에 저에게 미안한 것 같았는지 며칠 동안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니 나 또한 그냥 떨쳐 놓을 수 없었어요. 그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모두 사라졌다고 할 순 없지만 부부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저 또한 용서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의 회사 사무실로 도시락을 가득 싸서 찾아갔어요. 직원들과 함께 먹으라고 푸짐하게 포장해서 가져갔죠. 결국 회사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직원들은 모두 일하고 있는데 남편만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거래처에 나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아쉽지만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풀어서 나눠주었습니다. 모두 맛있게 밥을 먹고 내 얼굴 근처에 있는 사무실 격리 직원이 귓속말을 걸어와서 사모님, 잠시 좀 보실래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아니라 대표님에 대한 얘기라서 여기서 말하기는 애매해서요. 잠깐 비상계단으로 나오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서 살짝 긴장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잠시 후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확인한 격리 직원이 운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모님, 오늘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내가 만나려고 하니까, 왜요? 그런데 격리 직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하고 말이에요. 사모님,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 사장님과 그 여직원은 점심시간마다 사장님이 마련한 오피스텔을 모텔처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들키지 않는 거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봐요. 지금 하는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 괜한 소문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흥분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증거를 다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격리 직원은 핸드폰을 꺼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녀 말대로 제 남편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더군요. 회사 탕비실에서 그 행동을 하는 사진과 모텔에 같이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들이 30장이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현재 격리 직원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비상 계단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진까지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속아왔네요. 그동안 왜 나에게 돈을 끔찍하게 아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채 비상 계단을 내려 뛰었습니다. 집이 아닌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향했고 학교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없이 당분간 친정에서 머물 것을 말씀드렸고 격리 직원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돈 문제로 여러 차례 참아왔지만
외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시작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외도 증거와 돈 문제로 겪은 갈등을 모두 말씀했고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손해배상금을 보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청구한 위자료가 1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정주부여도 30%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 투자금을 줘서 성공시킨 것과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와 집을 현금으로 평가하고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지 여부는 제 재량에 달렸다고 합니다. 12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내 준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돈에 휩쓸린 남편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곧바로 친정으로 찾아와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날 자꾸 꼬시는 탓에 넘어가고 말았어. 뭐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잖아. 여보, 내가 이렇게 빌면서, 이혼을 참아줘. 우리 딸을 아버지 없이 키울 생각은 아니야. 이건 뭐, 용서를 비는 건지, 저를 조롱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어차피 눈물을 쏟으며 봐달라고 해도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당신 나랑 장난해. 사업을 한다 보면 오피스 와이프를 두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 당신 격리 직원이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다면 나한테 돈을 그렇게 아끼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그 여자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한테서 아끼려고 한 거잖아. 야, 그만 짓거리고 꺼져. 내가 내 놈이 추락하는 걸 제대로 보겠어? 진짜 이리 해야겠어. 당신 진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법정에 가서 진흙탕처럼 굴러보자. 난 그 많은 위자료 다 못 줄 테니까 질질 끌어서 당신 속을 까맣게 태워버릴 거야. 잘했어. 나는 고작 진흙탕에서 굴을 털겠지만 너는 똥밭에서 굴을 질 것이야. 역겹게 맛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봐. 그가 사과를 하러 왔다가 가짜 사과해 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나에게 남기고 떠났다. 사업하기 전에는 이런 쓰레기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심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꼬장꼬장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계집년이 남편 그늘에서 조용히 지낼 것이지. 왜 이혼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거냐? 너 그렇게 많은 위액을 청구한다고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냐? 생각이 모자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멍청한 줄은 이번에 알게 되었다.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제발 어머님, 당신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게 행동하시는군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어머나, 아들이나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불쾌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떠나주세요. 이 심술스러운 여자야. 집안 어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정말 역겨워요. 시어머니께 좋은 말로 대해드린다고 역겹다고 하다니. 이 미친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나 봐. 우리와 같은 출신이고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감사하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천박하게 이혼 소장을 보내시거든 제가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조상님을 존경하고 기도한답니다. 저주를 받게 만들 거라고요. 마리아, 너 꼴리는 대로 하세요. 이 미친 늙은이는 항상 혀끝이 길어 눈을 뽑아 저글링 하기 전에 꺼져라. 한마디만 더 있으면 입으로 똥 싸게 만들어 줄 거야. 제 말에 흥분한 시어머니가 격분하려고 하자 친정아빠가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를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길 바랬어요. 어쨌든 전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친정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어요. 법정 싸움은 그의 생각대로 길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제가 완승하면서 남편을 아작낼 수 있었지요.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은 제 이름으로 넘어왔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회사를 담보로 받은 큰 돈을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과 비슷한 금액을 받아보니 정말 기뻐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혼을 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루에 1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제게 많은 재산을 빼앗긴 남편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기도 했고 거래처를 2배로 확대하고 제품 판매도 늘려서 매출을 꾸준히 높였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폭망할 뻔했으니 잠시 먼 곳에서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도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큰 돈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자본력으로는 남편보다 우위에 있으면서도 무역 사업 수행이 제게 남편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멋진 사무실을 마련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남편이 하는 일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저가형 컴퓨터 및 기계 부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거래처는 제가 알고 있는 사장들이 많았어요.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기억하기로는 안면이 익숙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본력이 더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의 컴퓨터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자 모든 사장들이 남편과의 거래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끊어버리더라고요. 돈이 정말 무섭긴 무섭죠. 저는 돈의 무서움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참교육해주려고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남편의 모든 거래처가 끊기는 날이 왔어요. 그이는 제가 한 짓을 뒤늦게 알고 우리 회사로 찾아와더군요. 그런데 전처럼 당당한 태도가 아닌 빌빌거리는 모습으로 구걸하더군요. 여보 해도 너무하잖아. 근데 거래처를 다 빼앗으면 어쩌라는 거야? 나는 흡파서 사업해. 내가 위자료도 따르자는 말대로 다 줬잖아. 너무하다고 뭐가 너무해? 내가 사기쳐서 뺏어온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빼앗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잖아. 여보, 지금 당신이 거래하는 돈으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는 복수하기 위해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사과하면 날 봐줄 거야? 나 진짜 어려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 제발 나를 살려줘. 누가 당신을 죽이라고 한 거니? 어차피 나는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헛소리 말고 꺼지세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서둘러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모양으로 저에게 간절히 구걸했어요. 애미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너한테 했던 나쁜 짓을 알아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니? 너가 손해를 보면서 내 아들의 거래처를 빼앗아갔다는 사실이 너무 심하잖니? 그러니까 그만하면 되니까 제발 그만해라. 너 때문에 나와 아버지가 골벽에 갇히기 일보 직전이라고. 오랜만이네요. 어머님의 사업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하는 소식을 듣니 기분이 혼란스럽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 너희 둘은 내게 모욕을 했고 나는 너희 모자를 똥 무덤에 굴려줄 테니까. 뭐야? 기어이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거냐? 내 말대로 우리 모자란 똥 무덤에 굴리는 직전이니 제발 화해하고. 끝내자. 응, 화해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니까 곧 똥밭에서 굴러보게 해드릴 테니 제 말은 다 했으니 어머니의 아들 좀 치워주세요. 아침부터 두 사람 얼굴 보니까 눈이 버려졌어요. 휘죽거리며 조롱하는데도 두 모자는 참았지. 이웃과 일가 잘 안 될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납작이 엎드렸어. 여보, 제발 살려줘. 당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멈추라고 빌 것이야. 이렇게 어머야, 늙은 시어미를 팔아도 되니까.
그만하자. 계속 소스를 주면 내가 무릎까지 꿇지만 이제서야 이 행동을 그만둘 테니까. 당장 거래처를 복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이 날 거야. 살려줘. 애미야. 두 사람은 많이 급한 것 같네요.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딱 각설이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지 둘에게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다 남은 밥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기 가져가. 둘 다 그걸 깨끗이 핥아 먹으면 생각해 볼게. 냄새. 여보, 이거 싸본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찬밥, 뜨거운 밥은 안 될 때야. 신발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이걸 먹으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과 함께 나눠 먹어보세요. 처절하고 찌질하게 처먹어 보세요. 어머님, 뭐 하세요? 얼른 쳐드세요. 두 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쉰밥과 상한 반찬을 입안에 넣고 억지로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로 달려가 개운액을 토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 뒤에서 깔깔대며 그것도 못 씹는 걸 보니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으니 더 조여주겠다고 호통쳤습니다. 이에 어머니와 남편이 달려들었고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달려와서 두 모자의 팔다리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남은 거래처까지 싹 빼앗아가 버렸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사업은 실패하고 파탄을 냈습니다. 회사와 시어머니의 집까지 모두 경매에 넘겨졌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가 진정한 응징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는 즉시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시간을 청했지만 돈을 기다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즉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도망자가 되었고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돈을 빼돌리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매달 2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머님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공근로를 하며 하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시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지하는 공기와 환경이 좋지 않아 기생충들이 암을 유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슬픈 감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분이 어떤 분인지 실컷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동안 도망자 신세를 지내던 중 서울역에서 제가 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폭삭 늙은 데다 구역질 나는 옷을 입고 노숙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분께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여기서 다 만나네. 아직도 도망자 신세로 사는 거야? 그러자 그분은 감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 진짜 10,000원 벌었다 오늘. 이거로 국밥에 소주 사 먹어야겠다. 일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하시네요. 나 지금 수배 중이라 어쩔 수 없어. 감옥에 가느니 이렇게 노숙자로 사는 게라고 했습니다. 훨씬 나아지는데 감옥은 생각만 해도 싫어. 거기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지. 그 남자는 바닥에 버려진 꽁초 하나를 주어서 입에 물어 불을 붙인다더라. 아싸, 장초다. 오늘 돈도 벌고 담배도 거의 새 거로 샀네. 오늘 운수가 대통했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모습은 내가 원하던 것과 비슷했다. 폐인이 되어 똥밭에 구르고 있으니 거의 다 이룩한 것이지.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었다. 여보, 그 담배 맛있게 피우고 그 10,000원은 여기서 국밥이랑 소주로 안 사 먹어. 감옥에 가서 사식이나 사 먹어야겠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남편 손목에 쇠고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죽기보다 가기 싫다는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고약한 년, 날 망하게 하고 우리 엄마까지 죽게 만들었으면 그만 보여줘. 이젠 노숙자인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더니 진짜 독종이야. 너 같은 독한 년이랑 결혼했다는 게 끔찍하게 싫다. 나도 내가 독종인 게 무서워. 그런데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그래서 가족이 충실한 가장으로 살았어야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했니? 너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응, 여기서 끝 아니야. 당신이 감옥에 가면 5년을 살아야 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노숙자로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경찰에게 잡히던 중이었던 남편은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어요. 결국 도망자이자 노숙자로 산 후에 사기죄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을 계속 키워왔죠. 많은 거래처를 보유한 저는 매월 억대 매출을 올려서 돈 걱정 없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해서 고민 없이 바로 미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혼 전까지만 해도 생활비가 쪼들려서 파 한 단을 사더라도 오래 고민했던 제가 진짜 많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넓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재혼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남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결혼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남자라는 동물과는 결코 한 집에서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잘생기고 멋진 연하들과 여러 사귀고 갈아치워 인생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옥에 간 전 남편이 출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노숙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사회의 압력이 없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진 채 뜯어 고치지 못하며 하루하루 그걸로 살아가며 배를 채우고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우고 있네요. 제 인생에서의 비극이 오히려 기대 이상의 마지막 단계에 올라섰다고 생각이 들었죠. 나무라진 이야기였나요? 그럼 많은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